자, 간병인 보험에 이미 가입하신 분들 주목해주세요. 간병인 보험 어찌저찌 가입하긴 했는데 요즘 인터넷상에 떠도는 잘못된 정보 때문에 해지를 고민 중이신가요? 오늘은 여러분이 흔히 접하실 수 있는 간병인 보험 관련 가짜 뉴스 4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간병인을 써도 1원 한 푼도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다. 둘째, 가족 간병이 불가능하다. 셋째, 갱신형 간병인 특약은 무조건 해지해야 된다. 넷째, 간병인 보험만으로 간병비를 감당하기 어렵다. 이미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주변에서 이런 얘기 한두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제는 제대로 알고 판단할 시간입니다. 간병인 보험에 대한 세간의 오해, 저희 보험 종착지가 팩트체크로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여러분의 걱정도 싹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간병인을 써도 1원 한 푼도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건 비단 간병인 보험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암보험이든 간병인 보험이든 보험에 가입해서 매달 피 같은 돈을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막상 청구하려고 하니 온갖 이유를 들어 지급을 거절당했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부지급 사례 중 간병인 보험에서 특히 자주 나오는 이유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혼동하는 경우인데요. 실제로 요양병원 협회에서 언론이 요양병원과 시설을 잘못 보도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언론 모니터링까지 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럼 이게 간병인 보험과 무슨 상관일까요? 간단합니다. 기자들도 이렇게 헷갈려 하는데 일반 서민들은 어떻겠어요? 간병인 보험 담보 중에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간병인을 사용했을 때 보장해주는 담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헷갈려서 요양시설에서 간병인을 쓴 뒤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지급 거절을 당하는 사례가 생기는 건데요. 이를 잘못 알고 간병인 보험만 믿고 장기간 요양시설에서 간병인을 사용해 막대한 손해를 입은 분을 실제로 봤습니다. 이 내용은 모든 간병인 보험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의료진이 상주해서 치료와 관리를 제공하는 곳이 요양병원이고 우리가 흔히 요양원이라고 부르는 기관이 바로 요양시설입니다. 요양병원은 치료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지만 요양원은 돌봄 서비스를 우선하는 곳으로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받는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에요. 국민건강보험에서는 65세 이상 노인과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노인분들께 심사 기준에 따라 장기 요양 등급을 판정해 주는데요. 1등급부터 인지 지연 등급까지 중에서 1, 2등급을 받은 분들은 시설급여라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치료받기 위해 들어가는 요양병원과 요양 자체가 목적인 요양시설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그 기능이나 목적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이 두 개념이 헷갈려서 요양원에서 간병비를 청구할 경우에는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점은 꼭 유의해 주셔야 하는 거죠. 결국 첫 번째 간병인 보험의 가짜 뉴스는 보험 자체가 나빠서보다는 병원과 시설 개념의 오해로 생긴 문제인 건데요. 이 부분을 잘못 알고 보험 자체를 불신해서 해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든 해지할 생각이셨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잘못된 정보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또 다른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간병인 보험은 4월을 기점으로 보장이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같은 보험료로 지금보다 보장 좋은 간병인 보험을 가짜 뉴스에 속아 해지하셨다면 새로 가입할 때는 보장이 줄어든 보험으로 가입하는 손해를 감수하셔야겠죠. 둘째, 가족 간병이 불가능하다. 간병인 보험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이유 중 하나는 아무래도 가족을 포함한 아는 지인이나 우리 친척들이 간병을 해줘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인데요. 그런데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로 인해 앞으로는 가족 간병이 불가능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생긴 거죠. 보도자료 내용은 간단하게 말하면 회사에 따라 약관상 간병인 정의에 대한 기준이 전부 다르다 보니 일부 부지급받거나 또 과다 청구하는 과잉 청구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이를 개정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일부 회사에서는 간병인 정의에 대놓고 가족을 간병인으로 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아예 못을 박아둔 곳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약관은 약과입니다. 저렇게 대놓고 표기되어 있으면 차라리 다행이거든요. 가족의 간병에도 보상받을 수 있으려면 이 약관처럼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해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 게 확인된 자라고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슷하면서도 다른 문구로 표기된 경우에는 설계사로부터 제대로 설명을 듣기 전까지는 가족 간병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약관의 차이로 생기는 이런 이슈들이 많다 보니 금융감독원에서
병원에서 칼을 빼들게 된 거죠. 개선 방안을 보면 보험사별로 상이한 약관을 개선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방금 보여드린 약관처럼 간병인 중개 서비스를 통한 간병인이라는 문구를 빼서 오해의 소지를 만든 회사도 해당 문구를 포함하게 만들어서 보험금 부지급을 없애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럼 가족 간병이 다 가능하게끔 한다는 건데 대체 저런 오해가 왜 생기게 된 걸까? 이유는 바로 다음 개선 방안 문구에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보면 약관 문구는 통일하는데 또 과잉 청구를 예방하기 위해 추가 증빙 서류 요청이 가능하게끔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로 인해 청구를 까다롭게 만들어서 지급하지 않으려는 게 아니냐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사실과 다른 완벽한 가짜 뉴스인 건데요. 내가 실제로 간병인을 써서 비용을 지출했다는 내용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이지 서류를 까다롭게 만들어서 지급하지 않으려는 건 아닙니다. 간병인 사용 계약서는 당연히 간병인 고용 전에 작성하실 테고 간병 근무 일지는 간병인이 매일매일 어떤 간병을 했는지 적으면 되죠. 간호 기록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간병인을 고용한 사람이 일일이 동사무소에 가서 서류 떼고 할 필요가 아예 없습니다. 거의 모든 서류가 간병인으로 고용된 사람이 작성하는 거예요. 결국 제대로 된 서류만 잘 준비시키고 간병인에게 비용을 지불했다는 게 확인되는 영수증만 구비해 두시면 청구받는 게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가족 간병 불가능하지 않다. 오히려 불가능했던 회사도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라는 거고요. 단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 준비는 꼭 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셋째, 간병인 보험만으로는 간병비를 감당하기 어렵다. 이 세 번째 간병인 보험에 대한 오해는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인데요. 일단 당장 간병인 보험에 가입을 해서 간병인을 사용해야 하는 분들한테는 틀린 말입니다. 이에 반해 당장 간병인을 쓸 일은 없고 먼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분들한테는 가짜 뉴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 이유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기는 물가 상승, 인건비 상승 때문인데요. 지금 당장은 간병인 보험의 담보만으로 간병비를 충당할 수는 있지만 인건비가 올라가면 부족할 것 같기도 합니다. 간병인 보험 담보는 크게 세 가지가 있을 텐데요.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에서 간병인을 사용했을 때 하루 15만 원을 지급해주는 담보,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을 사용했을 때 5만 원을 지급하는 담보, 끝으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이용 시 하루 7만 원을 지급하는 담보가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 보도자료에 따르면 간병인을 경험한 사람 40.8%는 평균 11만 원 이상을 지출했다고 해요. 9에서 11만 원 미만이 36.7%였고 13에서 15만 원은 14%, 15만 원 이상은 2.8% 정도였습니다. 전체 2.8%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현재 간병인 보험 일반 병원 담보에서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장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한 나이인 분들에게는 세 번째 오해는 진짜 오해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30대, 40대이신 분들을 대상으로는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당장 10년 전 짜장면 가격이 4,500원 정도였는데 2024년도에는 7,400원까지 올랐습니다. 물론 2025년에는 더 올랐겠죠? 물가가 오르는 것도 오르는 건데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인건비까지 상승하면서 간병비에 대한 부담은 더 커질 거라는 건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당장 간병인 사용이 필요 없는 비교적 젊은 분들에게는 단순 간병인 보험 가입이 보장 부족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납부하는데 막상 보장을 받을 때가 되면 한도가 부족해지는 상황, 이런 상황이 걱정스러운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년 뒤에 2배로 보장 한도가 올라가는 체증형 보험이 나왔는데요. 회사에 따라 체증되는 방식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0년 뒤에 보장 한도가 2배 오르는 결과로 통일됩니다. 보여드리는 이 회사의 간병인 보험 체증형 방식 같은 경우는 5년 주기로 인상이 되면서 중간중간 인건비 상승을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플랜이죠. 최종적으로 30살인 분이 체증형 간병인 보험에 가입하셨다면 20년 뒤 50살이 되셨을 땐 일반 병원에서 간병인 사용 시 30만원, 요양병원에서 간병인 사용 시 10만원. 넷째, 갱신형 간병인 특약은 무조건 해지해야 한다. 간병인 보험에 대한 네 번째 오해는 아마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갱신형은 안 좋다라는 선입견에서 출발했을 겁니다. 실손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갱신형과 비갱신형의 차이를 대략적으로는 알고 계실 텐데요.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 갱신형은 이 예시처럼 보장명에서 갱신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 납기와 만기를 보면 20년 납, 20년 만기라고 되어 있죠. 이걸 해석하면 이 담보는 20년 주기로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고 보험료는 100세까지 납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40살에 이 담보를 가입했을 때 100세까지 보험의 보장을 받고 싶으시면 60세, 80세에 각각 한 번씩 보험료가 갱신되면서 올라간다라는 거죠. 갱신형 방식의 보험 중 대표적으로는 실손보험과 운전자 보험이 있죠. 반면 비갱신형은 보장명에 별도의 표시가 없고 납기와 만기도 20년 납 90세 만기로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이 담보는 가입 후 20년 동안만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장은 90세까지 유지해드리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40살에 이 담보를 가입했을 때는 60세까지만 보험료를 납부했다고 하면 61세부터 90세까지는 보험료 지출 없이 보장만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비갱신 보험은 암진단비, 수술비, 암치료비 보험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담보들도 갱신형으로 구성할 수도 있기는 해요. 갱신형 보험은 처음 가입할 때는 비갱신형에 비해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인상되는 보험료 부담을 안고 가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비갱신형 보험이 더 좋다고 알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가입자의 나이에 따라 갱신형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점만 기억해 주세요. 예를 들어 40살에 간병인 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100세까지 유지하려면 갱신형 담보는 2번이나 보험료 변동을 겪어야 됩니다. 그리고 100세까지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40살이신 분들한테는 비갱신형이 더 유리하다라고 봐야겠죠. 반면 내가 60살이라면 이때는 다시 따져봐야 되거든요. 100세까지 유지하려고 할 때 80세에 한 번만 갱신되는 것도 있지만 한국인의 기대 수명을 고려하면 고령층에겐 갱신형이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대한민국 남녀 기대 수명은 남자는 79.9세, 여자는 85.6세 정도로 100세 시대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기대 수명은 이에 못 미치는 숫자거든요. 이 기대 수명을 고려해서 갱신형이 더 유리한지 비갱신형이 유리한지를 비교해봐야겠죠. 70세 여성 1급 기준 20년 납 20년 만기에 갱신형 간병인 보험은 38,860원, 20년 납 100세 만기 비갱신형 간병인 보험은 46,930원입니다. 여성의 기대 수명인 85.6세까지 생존하셨다고 해도 두 보험 모두 갱신 주기나 납입 기간을 초과하지 않죠. 결국 70세 여성분께는 갱신형이나 비갱신형이나 차이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90세는 되셔야 갱신 주기가 지날 테니까요. 따라서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은 굳이 갱신형 보험을 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반면 40대, 50대의 중장년층 분들은 갱신형보단 비갱신형이 더 유리하겠죠. 지금까지 간병인 보험에 대한 4가지 오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일단 간병인 보험은 요양병원은 보장이 불가능하고 요양시설이 아닌 요양병원에서만 가능합니다. 가족간병이 가능하고요. 또 갱신형이라고 해도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라는 점. 나이가 많은 분들에게는 갱신형이 더 유리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훗날 인건비 상승으로 보장이 부족해질 수 있는 점은 체증형으로 보완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현 시점 최적의 간병인 보험 설계안을 소개해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할 건데요. 워낙 보험사마다 보장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4가지를 기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먼저 가족간병이 가능한 회사인지, 그리고 나이가 어리시다면 체증형 방식으로도 가입할 수 있는지, 또 요양병원에서 보장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 마지막으로 181일 이상 담보를 추가할 수 있는지인데요. 일반적으로 간병인 보험의 담보는 1일부터 180일까지만 보장하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예를 들어 내가 2025년 1월 1일에 입원해서 4일 정도 간병인을 사용했습니다. 퇴원하고 시간을 보내다가 재발을 해서 7월 3일에 재입원을 했어요. 거동이 불편해서 간병인을 썼지만 보상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보장기간이 180일이기 때문인데요. 즉 181일부터 360일까지는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181일 이상을 보장해주는 담보가 추가되면서 365일 보장받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181일 이상 담보를 추가할 수 있는 곳인지도 확인하셔야겠죠. 결국 가족간병과 체증형이 가능하고 요양병원에서의 보장 담보도 5만원 정도까지 보장되는 곳들 중에서 181일 이상 담보까지 가능한 회사는 전체 보험사 중 보험료까지 저렴한 회사를 찾아봐야 하는데요. 20년 납 90세 만기 30세 남녀 기준으로 총 3개 회사를 추려봤습니다. 이 중 180일 담보만으로 구성했을 때 보험료는 남자는 A사, 여자는 C사가 가장 저렴했는데요. 이번에는 180일 담보들로만 구성한 보험에 181일 이상까지 추가했더니 남자는 B사, 여자는 그대로 C사가 가장
가장 저렴했습니다. 다만 181일 이상 특약에서 요양병원 항목이 B사와 C사가 빠져 있었던 걸 고려할 때 남자 기준 A사와 B사의 보험료 차이는 그리 크지 않아요. 따라서 요양병원에서의 보장기간을 좀 늘리고 싶다 하시는 남자분은 A사로, 그렇지 않은 분은 B사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소개해드린 설계안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위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험 종착지에서는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은 줄이고 최소한의 보험으로 최대의 든든함을 느끼실 수 있도록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분석해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춘 합리적인 설계를 보장부터 청구 관리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간병인 보험 외에 다른 보험 상품이 궁금하시다면 유튜브 보험 종착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